하객들의 박수가 예식장을 가득 메우고 축가의 마지막 음이 천장까지 울려 퍼질 때쯤이었습니다. 저는 새하얀 드레스 자락을 살짝 들고 남편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퇴장하려던 그 순간 문득 예식장 출입구 쪽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철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한 사내가 무표정한 얼굴로 자루 하나를 메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도 음악도 그 자루를 여는 소리에 순식간에 끊겨버렸고 눈 깜짝할 사이 그 자루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하자 비명은 동시에 터졌습니다. 뱀이야, 뱀. 신랑과 저를 향해 수십 마리의 뱀이 일제히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의자를 넘어뜨리며 도망쳤고 누군가는 넘어졌고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그날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지옥처럼 무너졌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사람 곁에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어눌한 말투로 시작했던 우리의 첫 만남이 계절을 2번이나 돌고 나니 하루라도 안 보면 허전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라는 사람 하나만을 향해 눈빛을 주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힘들게 살아온 거 다 알지만 앞으로는 나만 믿어라고 말해줬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가진 상처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이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끝마다 사람을 살리는 온기를 품고 있었고 제 감정을 먼저 헤아리는 데는 언제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얘기를 꺼낼 때마다 괜히 눈치를 보거나 피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한 번은 술에 취해 울먹이며 우리 집은 좀 이상해요, 그냥 이라는 말까지 흘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말 끝에 당신이 힘들었던 만큼 난 당신을 더 따뜻하게 품을 준비가 돼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과라면 어떤 인생도 견딜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이 제 삶 전체를 던져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그였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가족이라는 2글자가 늘 어딘가 모르게 무겁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이던 해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전 재산을 통째로 챙긴 채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졌고 그날 이후 우리 집엔 텅 빈 장롱과 통곡 소리만 남았어요. 남겨진 어머니는 억척스레 살아가긴 했지만 언제나 아들과 막내딸만을 품에 넣었고 저는 그 틈에서 늘 가장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공부랍시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막내 동생은 어리다는 이유로 모든 배려를 독차지했죠. 저는 집안의 기둥처럼 일찌감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남몰래 교복에 묻은 기름때를 손세제로 지워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대학을 나와 직장에 들어가서도 집에 보내는 돈이 빠지면 어머니는 며칠이고 전화를 걸어와 말끝마다 내가 우리 집에선 실질적인 장녀 잔일을 붙이곤 했습니다. 실질적인 장녀라는 말은 마치 제 이름 같았고 저의 삶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결혼할 땐 제 결혼은 언감생심이었고 통장에 모아놓은 돈을 몽땅 털어 동생 혼수를 마쳤습니다.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월급 통장을 요구했어요.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가족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게 저는 제 몫을 다하지 않으면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저 하나가 이 가족을 떠받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재진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시달리며 마음마저 갈라질 무렵 회의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사람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처음엔 그저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매번 퇴근길에 우산을 들고 기다려주고 회식 자리에서 괜히 제 쪽만 슬쩍 바라보며 웃는 그 따뜻한 눈빛에 오래 닫아두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재진은 제가 누군가를 챙겨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걸 금세 알아챘고 그렇게 제가 챙기기 전에 먼저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보다 제가 먼저인 사람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중엔 목숨보다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재진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냥 둘이서 조용히 시작해보자.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다렸던 말인데 기뻐야 할 순간인데 제 입에서는 한참이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 끝을 달싹이며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나 시집갈 돈 없어. 동생 결혼시키고 오빠 빚 갚느라 아무것도 못 모았어. 그 말을 꺼내고 나니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끄러움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그냥 속이 비어버린 듯한 그 느낌이 밀려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마저 내 처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게 어쩐지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그런 제 손등을 가만히 감싸며 재진은 말했어요. 나 알고 있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한 거, 나 그냥 모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예금 통장과 새하얀 청첩장 시안이 담겨 있었어요. 이 돈, 나 시집 오는 데 써. 너 인생의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내가 주인공이어야 돼. 내 가족? 그 사람들, 너한테 가족이라고 말할 자격 없어. 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가족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말, 누군가에게 보호받아야 마땅한 존재다라는 그 진심이 그날 밤 제 심장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내가 장여잔니라는 어머니의 말이 메아리 쳤고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던 제 목소리가 또다시 입안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아니었어요. 더는 제 인생을 누군가의 몫으로 채워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오빠랑 동생 알아서 하라고 해요. 전 제 인생 살 거예요. 어머니의 눈빛은 싸늘했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 많은 것들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끊겼습니다. 눈물도 없었고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평온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저를 구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망설임도 없이,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저를 위해 시작하는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기 전 재진은 조심스럽게 시댁 식구들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괜찮을까 싶은 마음과 괜한 비교나 눈치를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재진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고, 너 하나로 우리 가족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다들 기다리고 계셔. 그 말을 믿고 따라간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로 반겨주셨고, 시누이는 웃는 눈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이제야 오빠가 사람 다 됐다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공간에서 가장 깊이 다가왔던 건 시어머니의 두 손이었습니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아 제 손을 덥석 잡고는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우리 집에서 내 딸처럼 살아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짧은 말이 어릴 적부터 꽁꽁 묶여있던 제 마음을 풀어버렸습니다. 말끝을 겨우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뜨거운 무언가가 눈가까지 차올랐습니다. 친정이라는 곳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느껴본 적 없던 포근함이었어요.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고 미안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친정 없이 시댁 식구들의 따뜻한 품 안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드레스며 식장이며 모두 재진이 정성껏 준비했고,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한다며 꽃 한 송이를 직접 꽂아주셨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영화처럼 남아있어요. 내 생애 처음으로 축복이라는 걸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 후 자연스럽게 시댁과 합가를 하게 되었고, 처음엔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그건 기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제 손에 밥 한 숟갈 꼭 쥐어주시며 내가 밥 먹어야 우리 집이 돌아가잖아라고 웃으셨고, 시누이는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며 연애 상담을 해오거나 늦은 밤 침대 모서리에 앉아 속 얘기를 꺼내놓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 언니,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흔한 친정 없이도 따뜻한 식구가 생겼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바꾸는 일인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저를 믿어준 재진 덕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되뇌곤 했습니다. 결혼한 뒤로 저는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재진도 아이 좋아하고 저도 나이가 있으니 조금은 조급해지는 마음이 있었지요. 하지만 병원에서 몇 번의 시도를 해봐도 늘 결과는 허무하게 돌아왔고, 그런 날이면 혼자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기 일쑤였습니다. 괜찮다고 애써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자꾸만 미안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런 저를 단 한 번도 다그치지 않았던 분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뜨개질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 곁에 앉아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 때문에 손주 못 보시는 거 죄송해요. 더 노력해 볼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실을 감던 손을 멈추고 제 손등을 가만히 덮으셨습니다. 얘야, 넌 이미 내 딸이야. 난 내가 내 아들하고 웃으면서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손주는 그저 덤이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너 자신을 못 살게 굴지 마라. 너한텐 아무것도 미안할 게 없어. 그 말에 저는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해준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를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엄마라고 부르게 되었고, 우리 둘은 여행도 함께 다니고 가끔은 쇼핑하러 나가 옷 고르며 서로를 웃겨주며 그렇게 진짜 모녀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던 어느 오후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이 심장을 쥐어뜯듯 울려 퍼졌습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와주세요. 남편분 지금 사고가 나서 저는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택시를 잡아 탔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상이었습니다. 비탈진 도로 아래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겨져 있었고 그 안에서 꺼내진 재진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현장의 소음은 멀리 들리는 것 같았고 사람들 목소리도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재진의 얼굴만이 제 시야에 가득했고 미처 완성하지 못한 오늘의 말들이 가슴속에서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집에 조심히 와요. 오늘은 우리 엄마랑 된장찌개 끓이기로 했잖아요. 얼른 들어와요. 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전해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땅을 손으로 부여잡고 울부짖었고 심장이 찢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그 누구보다 크게 울었던 건 시어머니셨습니다. 재진의 이름을 부르며 주저앉아 가슴을 치시던 모습은 제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림처럼 남았습니다. 그 곁에 서서 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만 끝없이 쏟아졌고 재진이 누워있는 관을 붙잡고 몇 번이나 속삭였습니다. 당신 없이 난 어떻게 살아? 나 혼자 여기 남아서 무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해?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집안 곳곳엔 재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칫솔, 머리맡책, 벗어둔 셔츠, 아무것도 손대지 못한 채 저는 멍하니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안아주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재진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네가 다시 웃기를 바랄 거야. 우리한텐 내가 아직 며느리가 아니야. 딸이야. 재진이 없는 지금도 넌 우리 가족이야. 그러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단 하나 남은 내 편이 여전히 내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그날 밤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이후 저는 집에 오래 머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재진의 환영이 보였고
주방에 혼자 앉아 있는 저를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일을 하자. 땀이 나고 숨이 찰 정도로 머릿속을 바쁘게 굴리자. 그게 제가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즈음 회사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대표는 젊고 능력 있었으며 직원들의 이름을 빠르게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알아본 날 그는 회의가 끝난 뒤 따로 다가와 말했어요. 은희 대리님, 지난 분기 보고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항상 묵묵히 일하시는데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칭찬이 어색했고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말은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싫지 않았고 그 뒤로 퇴근 후 남아서 서류를 정리할 때면 종종 대표가 옆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을 아껴도 불편해하지 않았고 어느 날은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 제 책상에 조용히 올려두고 말없이 퇴근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조용히 눈이 마주쳤으며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리듬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 순간 그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혼자 저녁 드시지 마세요. 같이 먹으면 덜 외롭잖아요. 그 말은 그저 따뜻했습니다. 아무 의도도 계산도 없이 마치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간으로 보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루를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다시 알려주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재진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없이도 나 조금씩 살아가고 있어요. 미안하고 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아직도 누군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요. 대표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상처는 말없이도 전해졌습니다. 그도 저처럼 오래된 이별을 겪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묵묵히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끝자락 회의실에서 둘이 마주 앉은 조용한 순간 대표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나 이혼한 지 좀 됐어요.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그 애가 자꾸 회사 이모 얘기를 해요.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어떤 직원이 고생했는지, 어떤 사람이 멋졌는지. 그런데 그 중에서 당신 얘기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성실하게 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친절한 모습까지. 아이가 듣고선 그랬대요. 회사 이모는 진짜 멋진 사람이구나. 언제나도 만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아주 조용하게 떨려왔습니다. 아직 얼굴 한 번 마주한 적 없는 작은 아이가 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치 깊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표가 아이와 함께 회사 근처로 저를 불렀습니다. 작고 단정한 머리를 묶은 여자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이모.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고 아이가 손을 꼭 잡아오자 그 작은 체온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이렇게도 오래된 감정이었나 싶었어요. 아이와 몇 번 더 마주치고 주말에 같이 도시락을 싸들고 나가
벤치에 앉아 아이가 좋아한다는 떡볶이를 같이 먹으며 저는 그 아이에게서 재진과는 다른 어떤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성애라 부르기엔 조심스럽지만 그 아이가 웃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고 조용히 등을 토닥이게 되었고 그 온기 덕분에 제 마음에도 조금씩 햇빛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새 계절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집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절 딸이라 부르며 반찬을 나눠주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댁, 다른 하나는 조용히 다가와 다시 웃는 법을 알려준 사람과 그 사람의 딸이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이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절 진심으로 챙겨주셨지만 이젠 문득문득 죄송한 마음보다 불편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재진이 없이는 사실 나와 이분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 이젠 여기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은 채 몇 달을 더 살았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장을 보고 꽃구경을 가자고 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매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매번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저녁에 저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재진이랑 살던 기억도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마음도 절대 잊지 않아요. 근데 이젠 저도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더 머무르면 도리어 어머니께도 저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말을 마치고 나니 가슴 한가운데가 허전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눈치만 보고 살아왔기에 이제는 제 마음 하나를 믿고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두려웠던 건 어머니 얼굴이 변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 생긴 거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결국 드러날 일이었고 숨긴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해질 것도 아니었기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생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거실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시누이의 시선이 제게 닿았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주름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엔 침묵이 많아졌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던 가족 같은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며 마음 한켠이 시리면서도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건 언젠간 부딪혀야 할 현실이었어. 이제라도 서로 선을 정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그렇게 저는 더는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괜찮은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몇 번의 발품 끝에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는 한동안 반대했지만 제 고집이 워낙 완강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결국 포기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남처럼은 지내지 말자. 재진이도 하늘에서 그러길 원치 않을 거야.
그 말에 저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나로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짐을 모두 옮기고 좁은 방 안에 처음으로 홀로 앉았던 그 밤. 창문을 열자 먼 도시의 불빛들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고 낯설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그런 공기 속에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번엔 정말. 이삿짐을 옮긴 날, 방 한가운데에 앉아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숨죽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제 안부를 묻지 않았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이 작은 공간은 처음엔 정막보다 자유로웠습니다. 회사 가까운 곳, 창문 밖으로는 밤마다 야경이 흐르고 주말엔 대표와 그의 딸이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대표는 점점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뜻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대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아이도 널 너무 좋아하고 나도 이제 가족이란 걸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뛴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저 은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낀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과의 미래를 진지하게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대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향한 길목에 서 있는 그날, 차 안에서 두 손을 맞잡고 가는 길,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익숙한 이름이었고 벨소리마저도 낯설지 않았지만 그 순간엔 왜 그렇게 망설여졌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가 재진 제사인데 내가 안 오면 어쩌니? 이번 여름엔 강릉으로 가족여행 가자. 장 봐야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내가 없는 집은 허전해. 문자와 전화, 부재중 알림이 줄지어 화면을 채웠고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아직도 나를 과거의 그림자 속에 붙잡아 두려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목골대를 조여왔고 앞좌석에 앉은 대표가 내미는 물 한 병을 받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새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단추를 채우며 마음속에 수백 번을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말하러 가는 날이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자. 설명은 하되 변명은 하지 말자. 시댁집 앞에 도착했을 땐 한기가 느껴질 만큼 낯설었습니다. 익숙했던 현관문 수없이 들고 나들던 그 문 앞에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실엔 여전히 따뜻한 국물 냄새가 돌았고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말없이 의자 하나를 빼주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재혼하게 됐어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겁도 많이 났지만 이제는 저도 다시 살아보려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고
신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저를 바라보다 벌컥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재혼?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끝내겠다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기는 해? 재진이가 너 얼마나 아꼈는데, 우리가 너를 얼마나 식구처럼 대해줬는데, 지금 새 남자 생겼다고 우리까지 내치겠다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잖아요. 이전처럼 제사를 지내고 가족여행을 가고 모든 걸 함께 하기는 이젠 어려워요. 제가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말라는 거냐? 저는 주저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는 목소리를 높이며 악을 썼습니다. 언니 그렇게 안 봤어. 친정에서도 외면당한 사람. 우리가 받아줬더니 지금 살길 생겼다고. 우리를 팽개치는 거야?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밖에 못 살아?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손바닥이 제 뺨에 세차게 날아들었습니다. 순간 뺨이 얼얼해지고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말없이 서 있었고 식탁 위에 식은 국물에서 조용히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한 그 침묵 속에서 제 안에서 마지막 미련까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 그 생각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제 가슴 안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댁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말 그대로 도망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신우이의 날 선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문을 닫고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도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냐는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외침이 가슴속에서 진동처럼 울렸습니다. 가방 끈을 손에 꽉 쥐고 있었지만 손끝은 떨렸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창문을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건 그분들이 한때 내게 진짜 가족 같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마음 한켠은 끝까지 미안했고 자책도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까? 내가 너무 잔인했나? 수없이 묻고 또 물었지만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제 결정에 단단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그 이름 밑에 멈춰 서 있어야 해? 대표는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 전 시댁과 왕래하는 걸 마음으로는 이해하려 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할 현실 속에서 그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지도 몰라. 그 말이 잔잔하게 마음에 박혀 있었고 그가 제 손을 잡고 말했을 때 이제 당신 인생, 당신 마음으로 채워도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바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드레스샵에 걸린 하얀 옷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허락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표의 딸이
꽃소녀가 되어 예식장 복도를 걸어가는 상상을 하며 저는 한없이 따뜻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 홀은 햇살이 스며드는 통유리 너머로 반짝였습니다. 하객석엔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대표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과거도 상처도 슬픔도 모두 뒤에 남긴 채 눈앞의 사람과 새로운 가족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문득 어디선가 익숙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그 사람들은 정말 오지 않았을까? 순간 눈물이 차오를 뻔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단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한 발짝 앞으로 걸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축가가 끝나고 주례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저는 눈앞이 아득해질 정도로 긴장과 감동이 뒤섞인 감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저는 대표 이제는 내 남편이 된 그 사람의 팔에 조심스럽게 팔짱을 끼웠습니다. 행진곡이 흐르고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예식장에 번져나갈 즈음 저는 무심코 입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 틈 사이로 아주 낯익은 얼굴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검은 한복 저고리를 입은 시어머니, 그리고 그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시누이.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불붙은 듯한 원망과 도끼만이 그 안에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눈을 다시 깜빡였을 땐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내가 잠시 착각한 거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다시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 예식장 구석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철제 자루 하나를 어깨에 맨 사내가 무대 옆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그 자루의 입구를 거칠게 열었습니다. 순식간에 뿌려진 건 흙도 꽃잎도 아니었습니다. 꿈틀거리는 수십 마리의 뱀, 천마디를 튕기며 바닥을 기어 나온 뱀들이 긴 허리를 꿈틀이며 빠르게 예식장 바닥을 가르기 시작했고 하객석에서 비명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야, 뱀이다. 뱀. 아이 하나, 애 좀 안아. 도망쳐요, 어서. 흰 리넨 위로, 붉은 카펫 위로 뱀들이 물결처럼 퍼졌고 사람들은 의자를 넘어뜨리며 쓰러졌으며 어떤 이들은 넘어지며 울고 누군가는 구두를 벗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드레스 자락을 들어 올린 채 벙쪄선 채로 뱀들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돌렸고 그중 하나가 내 치맛자락을 파고드는 순간 남편이 다급히 제 허리를 감싸며 끌어당겼습니다. 은희야, 뛰어.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고 웨딩홀의 조명마저 깜빡이며 비명소리에 묻혔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나는 다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보였습니다. 시누이의 손에 들린 빈 자루와 멀찍이 뒤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전 시어머니의 실루엣. 그 표정은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날 예식장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드레스 자락에 뱀이 감겨들고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 위로 도망치는 와중에 제 곁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고꾸라졌습니다.
팔목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보였고 피가 흐르며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제 비명이 예식장 전체에 퍼졌고 누군가가 119에 전화를 했고 순식간에 들것이 들이닥쳤으며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실려나갔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도 저는 문 끝에 서 있던 전 시어머니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늘하고 차갑고 끝끝내 후회 한 줌 없이 그저 이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는 세 사람의 체포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신우이 남편은 뱀을 구입한 뒤 몰래 보관하다 결혼식 당일 뿌렸고 신우이는 은희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며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저 너무 배신감이 컸다고만 남겼다더군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남편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고 그의 가족들은 울부짖으며 병원 로비에 주저앉았고 그 사이 저는 남편의 어머니에게 붙잡혀 뺨을 맞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 전 시댁이랑 연락 끊었다며.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박살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깨어났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나 더는 감당 못하겠어. 너한테 무슨 일이 또 생길까봐 너무 무서워. 그 말은 끝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가정도 다시 꾸며나가려던 삶의 조각들도 그날 예식장에서 뿌려진 뱀처럼 제 발 아래에서 흐트러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웨딩드레스가 걸려있던 옷, 거리는 비어 있었고 거실엔 아직도 청첩장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낡은 휴대폰이 아주 낯선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번호 끝 숫자 조합이 눈에 익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조심스럽고도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희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 하나에 시간이며 감정이며 모든 게 뒤섞여 가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야, 그동안 잘 지냈니? 그동안 많이 아팠어. 몸도 마음도 다. 네 오빠도 동생도 다 나 몰라라 하니까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근데 내가 너한테 너무 염치 없게 군 게 자꾸 생각나서 전화도 못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숨을 헐떡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을 나는 이미 가슴속에서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소리 하나에 나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완전히 떠나보낸 적 없었다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다 잃었어. 다 떠났어. 근데 왜 하필 지금? 왜 이제야 엄마?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젖어갔고 어머니의 숨죽인 울음이 그 너머에서 따라 흘러왔습니다. 그 밤 우리는 핸드폰 하나로 서로의 세월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짐을 챙겨
친정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기억보다 작고 허름해진 그 집 앞에 서자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는 주름이 깊어진 얼굴로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와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딸아.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서지고 사람이 얼마나 가면을 쓰든 피라는 건 끝내 무너지지 않는 연결이라는 걸 나는 엄마와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가진 거라고는 서로의 체온뿐이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소중한 것이 바로 그 체온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압니다.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딸로, 다시 사람으로, 진짜 내 인생을 이제야 진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게 왜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